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2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최연실님, 북한 인권, 중국 인권 따지는 미국의 인권도 영 엉망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미국이 뭐라 그럴 때마다 뭐라 그런다? 니나 잘해! 하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예. 중국이나 북한이 미국 보고 툭하면 너나 잘해! 라고 하는 이유가 사실 이유가 있어요. 쿠바의 카스트로가 집권하고 있을 때 미국은 툭하면 카스트로 정권이 쿠바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시비를 걸고 그랬어요. 하지만 정말 당황스럽게도 쿠바의 영아 사망률이 미국의 영아 사망률보다 낮았어요. 그 당시에. 왜냐, 미국은요, 지금도 이 의료 체계가 공용이 아니라 사실상 민영, 그러니까 한마디 이윤 추구가 가능하게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의료보험 제도도 좀 그렇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그에 반해서 쿠바는 전 국민 의료보험 체제가 다 돼 있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인 치료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사람들의 수명을 좌우하는 게 아주 고난도의 이런 수술이나 이런 치료, 비싼 치료, 희귀병 치료보다는 일상적인 감기 치료나 뭐 몸 이런 것들, 일상적인 치료나 처방이 더 수명을 좌우한다고 그래요. 진짜 평균 수명을 좌우한다고 그래요. 자, 그런 면에서 보자면 쿠바의 의료 체계가 미국보다 글쎄 그 고난도의 기술을 요하는 수술이나 뭐 여러 가지 비싼 약물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좀 못하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인 의료 체계는 쿠바가 더 나았었다는 얘기지. 그래가지고 미국이 툭하면 뭐 이렇게 야 쿠바 니들 인권 어쩌고 막 이렇게 하면요, 카스트로가 승질을 빡 내면서 그랬대잖아. 야 그래도 우리가 니들보다 영아 사망률이 낮아 이 자식들아 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예. 킹썬님, 미국은 인권보다 돈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도 있죠. 자, 세 번째 주제, 박강원 뒤에 들이온 이낙연의 그림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주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무척 고민을 좀 했습니다. 하지 말까 생각도 했었어요. 왜냐, 어떤 분들 말씀처럼 이게 우리끼리 싸우는 게 될까봐, 싸우는 걸로 비춰질까봐, 내부 분열로 비춰질까봐 솔직히 되게 좀 부담스러웠어요. 이게 실제로 보면은 이 지금 조중동을 비롯한 적폐 언론에서는 박광원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논란을 두고 자신들은 아주 이거 좋은 구경거리 생겼네 라는 식인 태도를 많이 보여요. 실제로. 예. 그게 대표적인 게 이따구 모습들이죠. 자, 오늘 제가 그래서 준비할 때 상당히 조심해서 지금도 조금 조심스러운 게 박강원 뒤에 들이온 이낙연의 그림자인데요. 자,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적폐 쪽의 언론사들이 지금 떠들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박광원이 되자마자 바로 이런 기사들을 쏟아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싸움 붙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가지고 자제를 요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안의 차이가 아무리 크다고 한들 상대만큼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결합시다 라고 자제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 좋다 일단 좀 지켜보자 라는 식으로 다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웬만한 거는 좀 지켜보고 싶어요. 좀 지켜보고 싶은데 오늘 제가 열을 딱빈도가 상했던 게 뭐냐면 박광원 대표가 원내대표가 오늘 원내 당직을 인선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내 수석 부대표랑 뭐 또 원내 대변인 뭐 이런 사람들 발표를 했는데
이게 참 당황스럽더라고요. 오죽했으면 조선일보에서 이런 기사를 냈어요. 검사 김앤장 증권사 사장 출신, 민주당스럽지 않은 박광온 원내 지도부. 그러면서 엄청나게 추켜 세워둔 거야. 그러니까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검사 김앤장 증권사 사장 출신이 원내 지도부에 왔다는 걸 엄청 지금 추켜 세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중동 입장에서는, 특히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박광원이 상당히 좋은 거야. 박광원을 제가 잘됐다. 박광원이 들어와야지 이재명을 잡겠네. 그러니까 거의 이런 걸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박광원 대표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으나 현재 박광원을 이런 식으로 부추기고 있는 자들은 분명히 있다. 특히 조중동은 마치 때는 이때다. 기회가 왔다. 라는 식의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건 거의 명백해 보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제가 좀 찝찝한 것이 굳이 이런 식으로 했었어야 되나?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이 검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원주 지역구에는 송기원 의원, 그다음에 김앤장 출신이라는 게 김한규, 이소영 의원 이 두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증권사 출신이라는 게 그 홍성국 의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할 수도 있지 뭐. 이 사람의 출신이 중요한가? 어떻게 보자면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죠. 글쎄 원주 쪽 글쎄 송기원 의원 모습 별로 이렇게 뭐 썩히 마음에 안 듭니다만 그래도 뭐 활동 뭐 열심히 했던 것도 있고요. 또 원주라는 데가 사실 그렇게 뭐 녹록한 자리는 아니에요. 원주가 민주당세가 세기는 세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강원도가 녹록한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김앤장 출신의 뭐 이소영, 김한규 의원 뭐 그럴 수도 있지. 김한규 같은 경우는 지난번 그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원내에 진입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외에서 혼자서 열심히 잘 뛰었던 사람이고요. 뭐 그런 면에서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물론 이소영 의원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조금 이러고 있지. 근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지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김한규 빼고는 특히 이소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천 못 받을 게 뻔한 사람인데 세웠네? 이거 공천 때문에 한 거 아니야? 라는 식의 비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런 비판 받을 수도 있죠. 실제로 그런 것들을, 그런 상황을 노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조중동 같은 경우에는 당장 이런 기사들이 지금 현재 막 나와요. 이낙연 등판론이라고. 이낙연 정계 복귀. 심지어 친명 지도부의 경종 울려. 그러니까 아예 대놓고 정말 드러내놓고 싸움 붙이겠다라는 그런 태도죠. 자, 그런데 이런 조중동의 행보에 이 박광원 의원이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았을 거 그랬어요. 조중동이 저런 식으로 떠들든 말든가 나는 좀 한마디로 말 그대로 담대한 단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원내 사령탑을 뿌렸으면은 이런 얘기가 안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원내 사령탑, 뭐 원내 수석 부대표니 원내 대변인이 이런 사람들을 내세웠는데 보니까 이거 뭐야 이거 지 편한 사람들만 끌어모았네? 라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중동 이렇게 해서 옆에서 이 적폐 언론들이 옆에서 이렇게 펌프질하고 이간질하는 것이 더 노골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 이런 얘기 나와요. 문제는 진짜 문제는요. 조중동이나 이 적폐 언론들의 이런 태도가 사실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박광원 원내대표 이후에 그동안 말 그대로 숨어있던 이낙연계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더라 라는 겁니다. 이낙연계를 대표하는 인물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런 얘기 실제로 나오고 제가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낙연계를 대표하는 인물, 그러니까 차라리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이야 뭐 그럴 수도 있다 쳐. 어쨌거나 뭐 박광훈하고 가까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박광훈 가까우니까 뭐 더 행보가 좀 빨라지거나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이낙연이 당 대표를 할 때, 혹은 국무총리를 할 때, 혹은 전남지사를 할 때, 그때 그 주변에서 참모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더라. 차라리 국회의원들이 움직이면은 아니 뭐 자기 같아가 활동하기 수월한 공간이 생겼으니까 활동이 늘어나겠지. 그리고 뭐 그 사람들도 공천 받아야 되니까 활동 늘겠지. 이렇게 좀 편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국회의원도 아닌 자들이 활동이 확 늘어난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이른바 이낙연의 참모였더라. 관료 출신 뭐 이런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지금 여러 군데에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실명을 몇 사람 얘기를 들었어. 참. 몇 사람 얘기를 막 들었어. 그 사람이 막 움직이고 있다고. 그래서 갑자기 뭐 요새 뭐 여기를 만나다니네, 저기를 만나다니네. 예? 오늘 저기 뭐 광주에서 무슨 세미나를 열렸네, 뭐 이런 얘기까지 다 나왔어요. 자, 상황이 이렇게 되면은요, 이게 단순히 단결을 우리가 하자, 단결을 이렇게 약속하고 다짐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상황이 아닌 거죠. 더 이상 이렇게 되면.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이거예요. 원내 새 지도부, 원내 사령탑 구성을 한번 보라는 거야. 만약에 이재명이 저런 식으로 짰다면 뭐라 그랬겠냐고. 그 말을 듣는데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나오는 얘기가 지난번에 왜 캄보디아 갔던 거 기억하십니까? 의원들 많이. 그때 사실상 거의 그 자리에서 거의 다 얘기가 됐었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더라고.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 박광훈 원내대표라는 상황은 꽤 이낙연계에서 공들여서 차근차근 준비해왔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새로운 작전을 짜겠다라는 의도가 담겼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단결해야 되니까 우리가 큰 소리 내지 말고 우리 좀 더 지켜보자. 차이를 너무 키우지 말자라고 하는 말을 그래 맞습니다. 동의는 하면서도 공감은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찝찝한 마음을 벗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지난 대선 때 무리를 일으켰던 자들이 대대적으로 복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쉽게 말해서 지난 대선 때 그 이재명 대표를 공개적으로 디스하고 다녔던 자들이,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 당원 당무 정지 가처분 신청 낸 그런 놈들이 나타나 가지고 복귀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조만간 민주당사 앞에 모여가지고 집회 열겠다. 그런 지금 얘기들까지 하고 다닌답니다. 그래서 이재명 내쫓겠다. 그런 식으로 한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요,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특히 그동안 입 다물고 가만히 있고 잘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던 경기도에 있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그동안 반 이재명 입장을 분명히 했던 자들이 신속하게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야. 때가 맞다 이거지. 지금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이들이 지금까지는 77.77%라는 압도적인 지지 때문에 이렇게 대놓고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원내대표라는 것을 장악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된다? 우리도 원내대표가 있는데 우리도 세력을 좀 드러내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 플러스가 되는 게 하나 있죠. 다음 달에 이낙연이
들어올 겁니다. 다음 달 말쯤에 들어올 거예요. 말 그대로 이낙연의 정계 복귀인 거죠. 그런 면에서 보자면 이 박광훈의 당선이라는 것이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래 다 좋아요. 다 좋아. 하라 그래. 괜찮아. 저는 뭐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요. 우리도 그렇고 뭐 이런 걸 한두 번 당해봤어요 말이지. 솔직히 말하자면은 이거 별로 새로운 일도 아니에요. 노무현 대통령을 그렇게 공격했던 자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자기 당의 대통령을 공격했던 자들이에요.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이 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됐을 때 이인재를 물리치고 대통령 후보로 확정이 됐을 때 김민석이니 이런 애들 후보 단일화 하자면서 갑자기 정몽준하고 후보 단일화 해야 된다면서 뜬금없이 정몽준한테 갔던 기억 나시죠? 갔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가지고 막판까지 노무현 정몽준 후보 단일화 이거 가지고 막 우리 선거 뭐라 해야 되죠? 여론조사하고 막 그랬던 기억하시죠? 그래서 다들 결국 또 정몽준한테 꺾이겠구나. 노무현의 꿈은 이번에 꺾이겠구나 라고 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이긴 거 아니야. 정몽준을 꺾은 거 아니야. 그때 우리 노무현 대통령을 흔들었던 사람들 누구누구인지 여러분 선명하게 기억하고 계시죠? 예, 그들이 지금의 얘네들이야. 그들이라고. 다르지 않아요. 문재인 대통령? 아니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니까? 문재인 대표가 됐을 때 갑자기 탈당하고 뭐 이랬는데 기억하시죠? 그러면서 갑자기 문재인이 물러나야 된다면서 또 했던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또 재보궐선거 하나 패했다고 또 문재인 책임지고 물러나라는 시비를 걸게 했으면 다 문재인 물고 늘어갔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그 당시에 신임 투표까지 했던 거 기억하시죠? 새롭지 않아요. 매번 있었던 거야. 그 민주당에서 기득권을 누려온 자들은 항상 그런 짓을 해왔어요. 그들은 민주진보 세력이 아니잖아요. 거기는 민주당에 탈을 썼을 뿐 그 사람들은 그냥 기득권 세력이라고. 그런 자들이에요 원래. 이제 그런데 진짜 민주 세력들이 세력을 장악하고 당 대표하고 대통령 후보 하면은 그들 기득권 세력들은 민주당 내에 있는 기득권 적폐들은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을 끌어내리려고 했다고. 노무현을 긁어내리려고 그러고 문재인을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이제는 이재명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늘 보아왔던 거예요. 따라서 별로 새롭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번 그들의 도전을 물리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 가지고 우리 크게 맥 빠질 일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대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공격을 해올지, 이들의 다음 카드가 무엇일지 그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며, 그래서 우리가 대비를 한다면 좀 더 우리가 상황이 좀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 좀 더 우리가 이 어려운 시국을 돌파하는데 수월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제일 겁나는 게 맥 빠진다고 하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사실 제일 겁나요. 맥 빠진다고 하시는. 여러분 맥 빠져 하지 마세요. 제가 맥 빠지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알고 있으면 극복할 수 있어요. 모르면은 당하죠. 알고 있으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얘기를 할게요. 자,
이낙연계에서 박광원을 시작으로 발판으로 해가지고 뭔가 작전을 짜 나가고 있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낙연이 귀국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에서 필연적으로 등장하는 게 비대위입니다. 이낙연을 지도부 앞에 전면으로 내세우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뭐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당대표를 지키고 있으면 절대 그렇게 못하잖아. 끌어내려야 돼. 끌어내리고 비대위를 올려가야 돼. 자, 그렇다면 비대위를 만들기 위한 수단이 뭐가 있을까요? 벌써 얘네들 띄우고 있어요. 벌써 띄우기 시작했어. 에? 벌써 누구야 박용진이가 그랬나? 에. 원내 쇄신 이러면서 비대위 얘기를 벌써 하는 놈들이 있어. 비대위 얘기를 하는 사람 벌써부터 있어요. 에. 자, 이게 뭐냐면 이런 식 논리가 이렇더라고요. 지금 얘네들 비대위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를 얘기하냐면 현재의 돈봉투 사건을 문제를 삼습니다. 돈봉투 사건 때문에 민주당이 위기에 처해 있다. 위기에 처해 있다면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비대위가 필요하지 않겠어? 기존의 지도부로는 안 돼. 비대위 만들자. 라는 새끼들이 벌써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일부 언론에는 보도도 됐죠. 벌써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대로 나가는데 현재까지는 이들의 이런 주장이 별로 안 먹힙니다. 아니, 돈을 받은 돈봉투 얘기가 나온 게 다른 사람 얘기인데 왜 갑자기 이재명 보고 물러나라 그래. 왜 이재명이 이재명 내쫓으려 그래. 라고 해서 별로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다? 검찰의 추가 수사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추가 수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이에요. 백현동이라든지 정자동이라든지 고등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검찰이 추가로 기소할 겁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된다? 분명히 그럴 거거든. 봐, 송영길 탈당했잖아. 그러니까 이재명 너도 탈당해. 당대표 퇴진, 당대표 물러나고. 이런 식의 논리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송영길 대표 탈당 이런 얘기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그렇게 말렸던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몇 초 지나지 않아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게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하지 말자고. 제발 그래서 하지 말자고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말렸는데 참 말 안 듣더라. 예. 그리고 지금도 송영길 탈당한 거 잘했다, 귀국한 거 잘했다, 뭐 살신성인은 맞죠. 살신성인인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이재명 대표로는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지금 우상호 의원이 바로 그랬잖아. 연말까지 시간 준 거라고. 그 얘기가 왜 나오겠어? 송영길 자기 결백을 밝히기 위해서 탈당했으니까 이재명 너도 나가. 이 논리가 성립한다니까. 벌써 그런 식으로 지금 써먹겠다는 거예요. 벌써 나오는 거예요. 자, 문제는 검찰의 추가 수사, 추가 기소가 지금 얼마 남지 않아서 조만간 제가 볼 때는 6월 중순쯤 하여튼 6월쯤에 추가 기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또 이거 가지고 박용진 같은 애들 설치면서 비대위 구성하자 그러겠지. 이재명 나가라고.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송영길 대표 그렇게 두들겨 패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냐고. 송영길 두들겨 잡고 송영길이 목표인 것 같아요? 검찰이? 아니에요. 검찰은요, 민주당에서 이재명을 제거하고 싶어 해. 그래야지,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권 입장에서는 다음 정권을 재청출하려면은 이재명이 있어서는 곤란하겠거든. 응? 근데 이재명만 없으면 나올 후보가 없네? 이낙연, 이낙연 이미 한물 갔어. 민주당 안에서 지지세 완전히 마탱이 갔어. 아마 절반은 안 찍을걸?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만한 상대를
만들기 위해서 만만한 후보를 만들어 올리기 위해서 경쟁자를 만만한 경쟁자를 자기들이 뽑아내는 거야 지금. 자기들이 선발하는 거라고. 선택하려는 거 선택. 그래서 이재명을 째추주려 그런 거고요. 여기에 누구랑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졌다? 예. 바로 이낙연계하고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진 거지. 다음 달에 6월 말에 이낙연 들어올 때 맞춰가지고 검찰 추가 기소할 거예요. 그럼 거기 맞춰가지고 또 비대위 구성해야 된다. 송영길 탈당했듯이 이재명도 탈당해라. 그럴걸? 그러면서 민주당사 앞에 와가지고 똥파리 들어가지고 데모하고 할걸요? 자, 이미 뭐 벌어진 건 어쩔 수 없고요. 이제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됩니다. 얘들이 이럴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되겠지. 뭘 대비를 해야 될까? 여러분 탈당하신다는 분인데 탈당하지 마세요. 그거 진짜 똥파리들, 낙엽들, 수박들을 위해 해주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더 많이 당원 가입을 하는 게 사실은 이재명 대표한테는 도움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리고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당원들한테 추인을 받아라. 당 대표니 버퍼링이 걸려.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꼭 버퍼링이 걸려 보면 항상 보면은 그죠? 버퍼링이 걸렸습니다. 참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버퍼링이 참 걸리고 말이야. 참. 자, 오밤중의 뉴스. 그래도 저는 계속해서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꿋꿋이 굽히지 않고 나가겠습니다. 자, 이들이 왜 그러면 근데 지금 이낙연계에서 왜 이렇게 무리한 짓을 하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이들이 사실 지역구 관리가 되게 부실했대요.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이면 공천을 못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낙연계 애들이 그동안에 지역구에서 활동을 제대로 안 하는 바람에 지역구에서 지지세가 너무 많이 빠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구 관리를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 가서 좀 이름 내고 자기가 어디 가서 좀 거들먹거리는 일, 자기 저기 당직하고 이런 것만 신경 썼지 지역구 관리는 하나도 안 했다. 특히 지역의 권리당원들한테 상당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더라. 그래서 지금 같은 형식으로 가다 보면은 아무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특히 아까 이소영 의원 같은 사람요. 그 사람 제가 알기로는 비례대표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구로 가야 되잖아. 그럼 어느 지역구 갈래? 어느 지역구에서 그 사람 공천 줄 것 같아요? 안 하는 거야. 자, 그리고 박광훈 의원만 해도요. 지지율을 너무 많이 까먹었어요. 박광훈 의원이 있는 거기가 사실 민주당 텃밭이라고 하는 그런 곳인데 지금 박광훈 의원이 3선 하면서 지지율을 다 까먹었고 특히 최근 1, 2년 사이에 까먹은 지지율이 어마어마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당연히 대선 때 박광훈이 먹고 놀았으니까 지지율이 그렇게 안 나오지 라는 지적들이 나와요. 이런 수준이면요. 공천을 못 받아요. 진짜로? 확실해? 제가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자, 실제로 이런 보도가 나갔습니다. 박광훈 민주당에서 지역구를 관리를 엉터리로 해가지고 원래 민주당 텃밭인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우세한 지역구로 바뀌었다라는 기사가 한번 났어요.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진짜인지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일단 기존의 지지율 보겠습니다. 2020년, 2016년, 2014년
박광원 의원이 받은 지지율은요. 57%, 46%, 52%예요. 지지율이 꽤 높죠. 절반 정도는 확실히 따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난 대선 때는 어떻게 됐다? 이재명 86,617표, 윤석열 82,526표. 자, 민주당이 과반 이상을 항상 득표하던 곳인데 지난 대선 때만 윤석열 지지율이 훨씬 높았어요. 박광훈 의원이 지난 대선 때 열심히만 뛰어줬으면 적어도 이런 상황은 안 났을 겁니다. 수원 지역에 수원 여기가 영통구인데 수원 영통구 중에서 제일 지지율 낮은 데가 박광훈 지역구예요. 여기가 그렇더라고요. 수원 영통하고요. 광교 뭐 이런 데도요. 매탄동 이쪽이 돼 젊은 층이 많이 사는데 자 그런데 거기에서 그리고 젊은 층이 많이 살고 여성의 비율이 높은 데예요. 그런 데에서 윤석열 지지율이 더 높게 나왔어. 다른 지역구는 그래도 비슷비슷하게 갔지만 그래도 윤석열보다는 이재명 대표가 더 많이 받았는데 지난 대선에서 거의 유일하게 박광원 지역구에서만 윤석열한테 진 걸로 나와요. 왜 그럴까? 이거 기본적으로 먼저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은 그 지역구 국회의원인 거예요. 이런 박광원뿐만 아니라 지금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 상당수가 지금 뭐 우리가 수박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실제로 지역구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다라고 지적받는 데가 되게 많은 거예요. 데이터가 말해주잖아요. 그죠? 자, 쿨피님 좋은 질문해 주셨어요. 인기가 낮은데 왜 원내대표냐고요. 국회의원들한테는 지지가 되나 보지. 즉 이번에 공천받기 어려운 자들이 이재명 당대표 하에서는 우리가 공천받기 어려워. 이런 자들이 대대적으로 박광원을 지지를 했기 때문인 거죠. 달리 말해서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의 절반은 자기가 당선될 거라는 자기가 공천을 받을 거라는 자신이 없는 거지. 공천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이런 짓을. 야, 아무래도 이재명 밑에서는 내가 공천도 못 받겠어. 그러니 어떻게? 이재명 끌어내리자. 라가 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미 이제 뭐 박광훈이 뭐 어떡하겠어요? 원내대표가 됐으니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뭐 지금에 와가지고 내쫓자라고 하면은요, 그런 얘기를 하면은 오히려 또 공격받을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더 곤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것이 아니라 이들이 어떤 짓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예측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자면 더 현명한 대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백현숙님, 추장군을 모셔야 참 이렇게 힘들 때마다 참 이 추장군 참 불러내고 이래서 참 미안해서 웃잖아. 자, 이미리네님, 그러니까 당원 권리 확대해줘야 됩니다. 예, 정확합니다. 자, 권리당원들이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민주당의 주요한 핵심적인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죠. 대의원제 없애고. 지금 벌써 대의원제 없앤다 그러니까 조중동이 나서고 있대. 조중동이 막 설치면서 안 된다 그러대. 야, 내가 그 순간 느꼈죠. 대의원제 없애야 되겠구나. 조중동이 좋아하면 그 반대를 하면 되잖아. 그죠? 자, 미소천사님, 일단 기다려보고 대응합시다. 예, 기다려보고 대응하죠. 다만 얘들이 이럴 것이다 라는 건 우리가 짚고 알고 있어야죠.
자, 대선 때 돈 요구했다는 유튜버를 지목했다는데 누가요? 좀 얘기 좀 하라 그러세요. 대선 때 누가 돈 요구를 했는지 한번 드러나 봅시다. 누가 그랬는데? 예. 평화와 번영님, 예. 돈 요구했다는 유튜버를 지목했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었어요. 자, 참고로요, 뭐, 혹시 뭐, 걱정하실 분 계신데, 저한테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저는요, 애시당 쪽 그쪽 사람들하고 안 친해가지고요, 연락도 안 했습니다. 연락 받은 적도 없어요. 그런 얘기, 아씨, 그러고 보니, 왜 나한테는 그런 연락도 한 번 안 하지? 아씨. 예. 란타나님, 신경민이 헛소리한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경민 같은 사람은요, 이렇게, 툭 던져놓고 아니면 말고 되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능수능란한 사람입니다. 많이 했어요. 그동안에도. 예, 그걸로 재미 많이 봤을 거예요. 지금 그 뒤로 입도 뻥끗 안 하잖아. 한번 대놓고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누구냐고. 제가, 상황이 되면은요, 기회가 되면 제가 신경민 의원 붙잡고 돈 요구하는 유튜버가 누굽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고 싶어. 취재하고 방송할까? 진짜 물어보고 싶다니까. 신경민 잡으러 갈까, 진짜 한번? 자, 박시영 대표요? 박시영 대표가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고 있어. 아유, 박시영이 왜 돈 요구를 해? 예. 그 사람 돈 많아요. 아유, 참. 아유, 참. 자, 이게, 이런 거에 참, 놀아난다는 게 제일 웃기네요. 이나영님, 걱정 없다고요? 예, 저는 걱정 없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군요. 제가 이렇게 굳이 강조하고 걱정하는 이유는요. 사실 딱 하나입니다. 알고 있으면 대비할 수 있다라는 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알고 있자.